네, 세종고 1학년 안녕하세요. 오늘도 쌤이 감기에 걸려서 몰골이 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저번 시간처럼 PPT 화면만 가지고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부터는 얼굴 보면서 수업하도록 합시다. 우리 개학도 얼마 안 남았으니 좀 더 부지런하게 사는 연습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여름 사진, 여름 느낌 나는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날씨가 더워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개학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말했듯이 조금 더 부지런하게 사는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교과서로는 45페이지 그리고 학습지 프린트도 여러분들에게 나갔을 거예요. 국제질서의 변동과 대외관계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저번 시간까지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을 해왔고 흥망성쇠를 거쳐왔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은요. 그렇다면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그 이후에 주변 나라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지냈는지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자, 먼저 동아시아 국제질서 관계에 대해서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라고 한 나라가 있었을 때 우리나라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중국에는 당나라 멸망 이후에 5대 10국이라고 하는 혼란기를 걸쳐서 송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물론 송나라보다 고려가 더 먼저 건국이 되고요. 이런 5대 10국의 혼란기를 이용해서 고려가 광종이라고 하는 왕 때 황제국을 자처한다든지 아니면 저번 시간에 배웠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다든지 그러한 모습도 보이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송나라뿐만 아니라 고려 북쪽에서는 거란이라든지 여진이라든지 하는 북방 민족들이 요나라, 금나라 등의 나라를 세우면서 강세를 펼치게 됩니다. 지도를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우선 펜이 여기 있네요. 우선 송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5대 10국의 혼란기를 거치면서 건국이 됐었고요. 또 거란이라는 나라가 먼저 북방에서 위세를 떨치다가 여진이라는 나라가 금나라를 세우면서 뒤에 또 북방에서 위세를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라고 한 나라들은 이 두 나라 혹은 세 나라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외교를 펼쳤던 것 여러분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려라고 한 나라는요, 이러한 혼란스러운 이런 국가 관계들을 이용해서 다원적 세계관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원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송과 거란, 여진과는 조봉책봉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국제 질서를 수용하면서도 또 자국 중심의 다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고요. 특히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해동천자라고 하는 그런 해동에 우리가 천자다. 하늘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나라를 표방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교과서로는 45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해동 천자를 표방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내용이 왜 중요하냐? 우리 교과서 48페이지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이 해동 천하와 해동 천자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중화 사상이 어떤 것인지 한번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고 올라왔을 것 같은데요. 중화 사상이 뭐예요, 여러분들? 중화하니까 중화 요리 먹고 싶죠, 여러분들? 점심에 수업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좀만 참아요. 네, 중화 사상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중국이라고 하는 세상이 세상의 중심이고 모든 주변국은 중국에게 그런 조공품을 바쳐야 한다라고 하는 사상이고요. 또한 황제는 중국만이 자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국 중심의 사상을 중화 사상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중국의 왕조들은요, 다 중화 사상을 가지고 주변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아들였고요. 주변국이 황제를 칭한다는 건 어림도 없었어요. 중국 주변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이러한 고려가 있었을 때, 고려라고 한 나라가 우리나라에 있었을 때는 이러한 중화 사상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혼란스러운 전국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러한 송나라라고 한 나라가 북방민족인 거란이랑 여진족과 싸우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려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또 그러한 고려는 그러한 국제관계를 이용해서 우리 고려도 너희 중국 못지않은 황제국이었다라고 하는 사상을 이때쯤에 펼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중국의 입장에서 해동, 바다 동쪽에 또 다른 천자국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해동 천자이고 중국 동쪽에는 또 다른
천하가 있다라고 하면서 해동천하라고 하는 사상을 이때 펼치게 되는 거예요. 이 해동천하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해동천하에 관한 사료가 있어요. 교과서에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풍입송이라고 하는 고려 가요에 이런 해동천하에 관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해동의 천자는 지금의 부처님이다. 천자라고 하는 개념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천자라고 하는 개념은 중화 사상의 핵심 개념이에요. 즉 천자는 황제를 의미해요. 황제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정해준 하늘의 아들이고 하늘이 정해준 권위이므로 황제는 아무나 칭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게 그 중화 사상의 핵심이에요. 하지만 이 국제관계, 이러한 혼란스러운 국제관계를 이용해서 고려 또한 중국처럼 천자를 칭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바다 동쪽의 천자 국가이다 라고 하는 해동천하의 개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큰 틀에서 고려의 국제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각각 고려 주변에 있던 나라들과 고려가 어떠한 방식으로 외교를 펼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그림은 청명상하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송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들 중학교 역사 시간 때도 잠깐 언급이 됐었을 거고, 뭐 동아시아사나 세계사 과목을 여러분들이 사회 탐구 과목으로 선정을 한다면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 송이라고 하는 국가는요, 국방상, 즉 군사력으로는 중국 역사상 굉장히 약한 왕조였던 것이 사실이지만 또 경제적으로는 중국 역사상 굉장히 발달했던 왕조 중 하나였습니다. 가장 발달했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성했던 왕조였는데요. 이 그림은 그때 당시에 송나라의 수도였던 카이펑, 즉 개봉의 모습을 담은 그림의 일부예요. 이거보다 그림이 훨씬 더 큰데 일부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일부만을 보고도 굉장히 도시의 분위기가 물씬 나고 또 활발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담으로 이 청명상하도의 일부분인데, 이 청명상하도에서는 이렇게 교역을 하러 온 고려 사람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눈치를 잘 챈 것 같아요. 이렇게 중앙에 갓을 쓰고 있는 사람이 고려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민족들은 대대로 이렇게 상투를 들고 갓을 썼던 것이 굉장히 유행이었기 때문에 고려 사람임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송나라와는요, 거란을 견제하고자 송나라가 고려의 군사력을 요구해요. 하지만 고려는 자칫 송나라를 함부로 도와줬다라는 그때 당시 굉장히 위세를 떨치고 있던 거란에게 되려 역습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실리 외교라고 하는데요. 즉 실리를 챙기는 것이죠. 이러면서 송해 선진 문물을 도입하면서 유학생을 파견하기도 하지만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고려의 안위가 중요했기 때문이죠. 국제관계를 보면 알겠지만 송나라와 고려는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섣불리 도와줬다가는 이런 거란이나 또는 여진과 같은 북방민족에게 대려 침입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송나라를 함부로 도와주진 않았지만 뭐 유학생을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송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다든지 하는 활동을 계속하면서 실리적인 외교를 추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교과서로는 이제 46페이지로 넘어가고요. 또 거란이라고 한 나라는 어떠한 관계를, 거란과는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 관계라고 돼 있네요. 선생님 감기에 걸려서 정신이 없나 봐요, 많이. 관계가 맞습니다. 거란과의 관계를 먼저 볼 건데요. 아까 봤듯이 송나라와는 이렇게 실리적인 외교를 추구하면서 이 거란이란 나라도 언제든지, 이 거란이라고 한 나라도 언제든지 고려의 위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거란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보통 북방 민족이라 하면 굉장히 야만적이고 고기만 먹을 것 같고 이렇게 빨개 벗고 있을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요. 여러분들이 거란 벽화를 보세요 한번. 이게 거란 당시의 그 거란인들의 생활 모습을 담은 벽화인데요.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렇게 차를 다려 마시고 있죠. 이때 당시에 차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강성했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의복도 굉장히 수려한 편이죠. 즉, 거란 북방민족도 우리가 아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하면서 이렇게 문화적으로도 우수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했으면 좋겠네요. 거란과의 관계의 키워드는요.
한마디로 특히 이제 뒤에 서희의 외교 담판을 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마디가 떠올라서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격언이 있죠. 그렇죠? 즉 거란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말 한마디로 천냥빚 이상의 그런 실리를 얻은 측면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것이 거란의 1차 침입 당시 있었던 서희의 외교 담판입니다. 교과서 46페이지 한번 볼까요? 밑에 탐구활동 사료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칸 마지막 구절부터 서희가 말하기를부터 볼까요? 서희가 말하기를 그들이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겠다고 떠벌리는 것은 실제로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네요. 그쵸? 이때 당시 거란의 꿈은요. 이 송나라가 있는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뒤에 고려라고 한 나라가 송나라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려라고 한 나라를 무시하고 자칫 송나라로 쳐들어갔다가는 이 고려한테 되려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거란은 송나라를 본격적으로 치기 전에 고려라고 한 나라를 어떻게 해결할 그러한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처음에는 1차 침입을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서희라고 하는 고려의 신하가 외교 담판을 벌입니다. 거란이 먼저 쳐들어왔을 때 거란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너희가 고구려의 옛 땅을 점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구려의 땅을 반드시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 거란의 논리였어요. 논리적으로 비약적으로 말이 안 되죠. 서희는 그것을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희는 당시 거란의 장수였던 소손영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나라 이름을 봐. 고려다, 고려.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했지. 따라서 오히려 너희 거란이 우리 고구려의 옛 땅을 침범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니까 소손영이 그때서야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사실 우리가 너에게 좀 섭섭한 측면이 있어. 송나라랑은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은데 우리 거란이랑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 응? 근데 너희 왜 우리랑은 친하게 안 지내니? 우리 좀 섭섭해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속내를 드러냅니다. 따라서 서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너희랑 친교를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너희랑 우리 사이에는 여진족이 있어. 그 여진족이 있는 땅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건널 수 없다 보니까 너희랑 그렇게 친교를 못 하는 거야. 따라서 그 땅만 우리에게 확보를 해준다면 우리가 너희랑 기꺼이 친교를 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 땅이 바로 이쪽 부근, 대략 이쪽 부근에 해당하는 강동 육주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소손영은 이렇게 말하죠. 강동 육주만 주면 우리랑 친하게 지낼 거야? 그러니까 당연하지. 서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서희는 이 말 한마디로 전쟁은커녕 이렇게 강동 육주라고 하는 땅까지 확보하게 되는 그러한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거란과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진 않았어요. 송나라와도 이렇게 비밀리에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거란은 땅까지 떼어준 상황에서 굉장히 열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다시 쳐들어갈 부실만을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강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목종이란 왕을 폐위시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거란은 좋은 구실이 생긴 거죠. 아니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니? 우리 목종이란 왕의 복수를 해줄게 라고 하면서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게 2차 침입이고요. 이때 고려의 영토가 굉장히 유린을 많이 당해요. 현종이 개경이라는 수도를 버리고 나주로 피란을 가는 사건까지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침입을 많이 입어요. 다만 이제 이러한 침입을 많이 입으니까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현종이 우리가 친조를 하겠습니다. 교과서 거란의 침입을 막아내다 46페이지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줄에 있죠. 친조, 제후, 즉 그때 당시 조금 이제 황제 아래에 있는 왕이 몸소 황제를 찾아가는 활동을 친조라고 합니다. 즉 고려의 현종이 거란의 황제를 직접 찾아가서 인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되고요. 이때 친조를 한다라는 약속을 받고 거란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고려는 이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거란이 세 번째로 쳐들어오는데 이때는 준비를 굉장히 잘 했습니다. 따라서 이때 준비를 잘한 고려가 귀주대첩이라고 하는 전투에서 굉장히 크게 승리하는 것을 대표로 해서 본격적으로 거란과의 관계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 3차 침입을 굉장히 잘 막음으로 인해서요. 따라서 이 거란의 침입의 결과는 개경 주변에 나성이라는 것을 축조해요. 나성은 주변의 성, 본성 옆에 방어용 목적으로
또다시 2차적으로 둘은 성을 말하는 거죠. 일종의 바리케이트죠. 그리고 천리 장성이라는 것을 축조함으로써 북방 민족에 대해서 침입을 조금 이제 대비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 국제관계 지도는 여러분들이 잘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울게요. 지우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려요. 자, 이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렇게 강성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여진이라는 국가가 굉장히 또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거란 뒤에 이제 여진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 그림은 이제 척경입비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뒤에 윤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진족을 점령하고 여진족을 정벌하고 이제 그 땅에 여진족을 정벌한 땅에 이런 비석을 고려의 땅이다라고 하는 비석을 세우는 것을 기념하는 그림입니다. 참고로 이 그림은 고려시대 때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조선시대 때 그려진 그림이에요. 교과서 한번 볼까요? 47페이지. 날개에 있죠. 윤관이라고 한 사람이 구성을 개척하고 고려의 땅이다라고 하는 비석을 세우는 장면을 조선 후기에 그린 그림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선생님이 이 그림에 대해서 굉장히 사연이 있어요. 선생님이 고등학생 때 국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때 당시 국사라고 불렀거든요. 한국사를. 문제를 내셨는데 선생님은 당연히 국사를 제일 좋아했죠. 한국사 선생님이니까 지금도. 근데 어느 날 점수를 까보니까 97점인 거예요. 중간고사를 봤는데 되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한국사만큼은 항상 100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틀렸나라고 봤더니 이 문제를 틀렸던 거예요. 이거 관련한 문제를. 보기에 이런 게 있었어요. 척경입비도는 고려시대 때 윤관이 구성을 차지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그린 고려시대 그림이다라고 하는 보기였는데 여러분들 이 보기의 함정을 눈치챘나요? 그쵸? 이 날개에 있는 이 그림은 고려시대 당시에 그린 그림이 아니라 조선 후기에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그 보기가 틀린 보기였어요. 하지만 그것을 캐치하지 못했던 거죠. 그 이후로 마음을 먹었어요. 선생님도 굉장히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는 국사 선생님이 되겠다. 농담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합리적으로 잘 풀 수 있는 시험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진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감기에 걸려서 헛소리를 했네요. 여진과의 관계를 먼저 볼까요? 초반에는 여진이라고 한 나라가 본격적으로 나라를 세우기 전에는 그냥 고려 국경을 굉장히 침탈하는 그 정도의 그 정도의 국력밖에 되지 않았어요. 12세기 초에 성장하긴 했지만 고려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수준이었고 윤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별무반을 편성해서 이들을 제압하기에 이릅니다. 교과서의 지도를 한번 볼까요? 47페이지에 동북 구성 설치에 대한 지도가 나오는데 여기 학습지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윤관의 중심으로 별무반을 편성하여 대응을 했고 동북구성을 축조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동북구성의 위치에 대한 학설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 이렇게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학설이기 때문에 그냥 동북구성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여진이 점점 더 국력이 커지고 금나라라고 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금나라는 또 고려에게 사대를 요구하게 됩니다. 즉 우리 금나라를 형님으로 모셔라 또는 황제로 모셔라 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금나라가 거란을 멸망시킨 후에 고려의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고려, 넌 이제부터 우리 금나라의 신하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고요. 이때 당시에는요, 이전 시간에 배웠던 문벌들이 다스리고 있는 사회였어요. 즉 그 문벌의 대장이었던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쥐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가 금나라랑 싸운다면 거란이랑 전쟁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굉장히 국력적으로 소비가 굉장히 많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실리적으로 금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입시다 라고 하는 여론을 형성하게 되고요.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금나라와의 사대 관계를 수용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고려 초기 중기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크게 세 나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고려 시대 당시의 국제 관계를 알게 됐는데요. 먼저 송나라라고 하는 국가와는 실리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했고요. 거란이란 나라는 나라에 직접적으로 쳐들어와서 우리와 전쟁을 했던 나라고 결국 우리가 잘 대응을 함으로써 균형을 유지를 했었고요. 반대로 여진이라고 하는 나라는 초반에 우리가 잘 제압을 했지만 금나라라고 한 나라를 세우고 나서는 실리적인 방식을 통해서 사대 관계를 수용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고려 초기에는 그런 혼란스러운 국제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바다 동쪽의 또 다른 황제 국가다.
그렇죠. 해동 천하를 표방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의 간섭과 고려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다음 시간까지 감기를 다 나아서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선생님의 얼굴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냐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